초가을의 어느 아침, 부산의 제 진료실에 한 할머니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최근에 별일은 없어요 라며 식사만 하면 바로 졸리고 계속 목이 마르며 밤에는 소변을 보기 위해 3번이나 깬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은 안개 낀 듯한 시야 흐림도 있다고요. 모두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과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저는 그분이 안정과 심각한 혈당 조절 이상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만 더 늦게 발견되었어도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신호들을 겪고 있지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혈당 수치가 여전히 정상으로 나올 때조차도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조용한 12가지 신호, 그리고 그것이 갑상선 질환이나 비타민 B기알기, 결핍, 신경계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특히 단 일주일 만에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매우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다 이해해야 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혈당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밥을 좀 많이 먹어서겠지. 혹은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그래. 하지만 부산에서 20년 넘게 내분비를 보아 온 제 관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초기 증상들, 식후 졸림 비정상적인 단맛 갈망, 지속적인 갈증 이후 우와, 없는 피로의 대부분은 혈당 롤러코스터라 불리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지만 우리의 매숨 매걸음 매끼니에 아주 선명한 흔적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한국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음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드러운 흰 쌀밥 한 그릇, 쫄깃한 떡 한 조각, 뜨거운 국수 한 그릇, 혹은 아침죽. 이런 음식들은 씹을 필요가 적어 어르신들에게 먹기 쉽고 소화도 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화가 너무 잘 된다는 이유로 그 속의 전분이 아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짧은 시간에 높은 수준으로 밀어 올립니다. 오래된 버스가 갑자기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몇 분간 전력을 다해 돌고 곧바로 기진맥진해지는 것이죠. 그 직후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은 혈당을 끌어내리기 위해 인슐린을 급히 분비하며 일종의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강하게 분비되면 혈당은 오른 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때 피곤함, 가벼운 어지러움, 막 식사를 끝냈는데도 아주 단 것이 먹고 싶은 충동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오르내림이 날마다 반복되면 세포는 서서히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더라도 세포는 여전히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몸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고 어르신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기운이 빠지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고르게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부드럽고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들이 낯선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의 아침 식탁에 늘 올라옵니다.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몸을 강한 혈당 변동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적게 먹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데도 식후 혈당이 왜 150도 170까지 오르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양이 아니라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만약 평범하게 식사를 했는데도 곧바로 처지고 졸리고 단 것이 당긴 적이 있다면 바로 그 혈당 롤러코스터가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각 신호를 구체적으로 살펴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식사 직후 졸림이나 단맛 갈망을 경험해 보셨다면 댓글로 가볍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 더 잘 인식하게 되고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혈당 롤러코스터의 기전을 이해했다면
왜 몸이 계속해서 아주 미세한 초기 신호들을 보내는지 더 쉽게 보일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혈당 이상을 아주 이른 시기에 포착하는 열쇠가 되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군은 항상 식사 직후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간과하는 시점이죠. 첫 번째 신호는 비정상적인 단맛 갈망, 심지어 약간의 안절부절함입니다. 밥김치, 생선국 모든 걸 충분히 먹었는데도 잠시 뒤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달달한 떡 조금만 먹자. 라떼 한 모금만 마셔볼까. 이것은 나쁜 습관이나 고치기 힘든 입맛이 아닙니다. 생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히 떨어지면 뇌는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여 즉시 당 보충을 요구하는 신호를 냅니다. 댓글에서도 이런 경험담이 많습니다. 밥 막 먹었는데도 초콜릿이 막 끌려요. 점심 1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군것질을 찾게 돼요. 두 번째 신호는 점심 이후에 무거운 졸림입니다. 가볍게 나른한 정도가 아니라 눈꺼풀이 축 늘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며 당장 눕고 싶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선 농담처럼 푸드코마라고 부르지만 사실 중요한 경고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몸은 강하게 이를 조절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뇌와 근육에서 빠져나가 경계 수준이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을 넘기면 식후 졸림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사례에서 이것은 혈당 불안정의 첫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낮 동안 지속되는 피로입니다. 단순한 수면 부족의 피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7벌 시간을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한 블랙커피로 해결하려 하지만 오후가 되면 피로가 다시 몰려옵니다. 혈당 변동이 너무 심해 세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뚜렷한 질환이 없어도 늘 힘이 빠진 느낌을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신호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 때문 나이 들어서 요즘 추워서라며 몇 주 몇 달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흰쌀밥과 부드러운 면떡을 많이 먹은 날, 유독 심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거나 식후에 걸었을 때는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혈당 변동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몸을 장거리 열차에 비유해 봅시다.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열차는 갑자기 가속했다가 급감속합니다. 엔진은 하루에도 여러 번 과부하로 몰리고요. 이게 반복되면 엔진은 지치고 과열되어 성능이 떨어집니다. 식후 피로, 졸림 단맛 갈망이 바로 그 체감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신호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뚜렷하고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기는 신호들입니다. 비정상적인 갈증 야간뇨, 그리고 분절된 수면, 혈당을 조절하려 몸의 신장과 호르몬계가 과부하 상태임을 보여주는 징후들입니다. 이 신호군을 이해해야 하면 조기 혈당 문제를 알아차리는 길의 절반에 도달한 셈입니다. 식후 신호가 잦아지면 몸은 두 번째 신호군으로 넘어갑니다. 더 확실하고 더 불편하며 거의 항상 노아타드로 오해되는 증상들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 문을 열며 비슷한 두 문장을 하십니다. 요즘 유난히 목이 말라요. 밤마다 소변 보러 3, 4번은 꼭 깨요. 조금 더 물어보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전 몇 달 동안 심한 혈당 변동을 겪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신호군의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갈증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느끼는 야간 갈증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찾게 되는 강한 갈증입니다. 어떤 분은 물을 마시고 잠깐 뒤에도 입이 달라붙고 혀가 마른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에만 있었는데도 마치 장거리를 걸은 것처럼요. 이것은 나이 들어서 체액이 마른다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더 농축됩니다.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몸은 조직에서 혈관으로 물을 끌어오고 그 과정에서 강한 구강 건조와 갈증이 생깁니다. 얼마나 마셔도 부족하다는 댓글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증과 함께 야간뇨가 잦아집니다. 혈당이 신장의 재흡수 능력을 넘어설 때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포도당은 물을 끌어당기므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방광염 전립선 비대 혹은 배가 찬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며 남는 당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 댓글에도 밤에 3, 4번은 꼭 깬다. 침대에 7, 8시간 있어도 아침에 너무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수면이 조각나 깊은 잠의 질이 떨어지고 뇌가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면 분절이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상승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공복 혈당이 120뒤에 130으로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것이 새벽 현상이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갈증, 야간뇨, 수면 장애라는 3종 세트를 겪고 있다면 이것은 각각 따로 떨어진 증상이 아니라 혈당과 곧바로 연결된 하나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호군은 몸이 안정 상태를 벗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눈으로도 보이는 신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 눈 면역력의 변화입니다. 원본 영상의 많은 시청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유를 몰랐다고 말한 바로 그 징후들입니다. 세 번째 신호군은 외부에 드러나는 변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우 뚜렷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로 오해되기 쉬운 변화들입니다. 사실은 혈당 변동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가장 예민한 조직들에 영향이 시작되었다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피부 변화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에서 흔하게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생기는 부드럽고 약간 거친 짙은 반점입니다. 흑색 가시세포증 아칸토시스 2라고 부르며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피부세포가 평소보다 빠르게 증식해 그림자 같은 짙은 부위를 만듭니다. 목에 검은 반점을 때가 꼈다. 햇빛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흔한 오해입니다. 또한 당은 콜라겐을 손상시켜 피부를 건조하고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당 분자가 콜라겐에 달라붙으면 섬유가 부서지기 쉬워져 주름 처짐 탄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도 건조와 주름이 빨리 진행된다고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는 보습 부족이 아니라 당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일시적인 시야 흐림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잘 나타납니다. 혈당이 오르면 수정체가 물을 끌어들여 부풀고 빛을 굴절하는 능력이 변합니다. 안개 낀 듯 보이거나 눈을 자꾸 비비게 됩니다. 백내장인 줄 알고 안과에 갔지만 정상이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혈당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 흐림으로 혈당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고혈당은 백혈구의 활동을 느리게 만들어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방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어르신들은 잇몸 염증, 피부징윤, 손발톱 무좀 요로 감염, 오래가는 감기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곤 합니다. 이유를 몰랐던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사실은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군은 피부와 눈 조직을 먹여 살리는 미세혈관이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면 신경과 더 깊은 혈관 손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다룰 주제가 이것입니다. 신경 소화, 순환과 연관된 신호들, 가장 불안감을 크게 만드는 증상들입니다. 앞선 신호군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놓치면 몸은 더 강한 경고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되면 증상이 더 분명해지고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발 저림입니다. 처음엔 발가락 끝에서 가벼운 저림으로 시작해 발 전체로 퍼집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하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결감 화끈거림, 심지어 감각소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혈당 관련 저림은 척추 퇴행이나 비타민 B1B 결핍으로 인한 저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혈당성 저림은 보통 양쪽 발에 장갑, 양말 패턴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나온다면서도 저림이 있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랫동안 조용히 지속되었지만 아직 수치가 기준을 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화장애입니다. 혈당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은 적지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위와 장을 조절하는 신경에 영향이 가서 위배출이 지연됩니다. 더부룩함, 메스꺼움,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름, 혹은 반대로 갑작스런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이를 배가 찼다거나 만성 위염으로 여기지만 자세히 보면 불안정한 혈당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순환 저하입니다.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피부 근육 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이 늘 차갑고 다리가 무겁거나 밤에 쥐가 잘 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혈당 변동으로 인한 순환 저하의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이 신호군은 몸이 장기간의 영향을 견뎌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식사와 수면을 올바르게 조정하면 상당수에서 되돌릴 수 있음을 저는 여러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겪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증상은 거의 다 있는데 혈당이 130 정도로만 나와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문제는 측정 시점, 측정 방법, 그리고 잠재된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첫째, 혈당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변동합니다. 높은 봉우리를 찍은 뒤 이미 내려왔을 때 측정하면 기계는 정상 수치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포와 혈관은 그 전에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올랐다가 3시간 뒤 110으로 내려왔을 때 측정하면 기계는 그 위험한 정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는 신호는 다 있는데 제 혈당은 늘 120 이하예요 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은 조용한 인슐린 저항성을 갖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지 않는 상태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몸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초기에는 혈당이 아직 오르지 않았더라도 단맛 갈망 피로, 저림 식후, 졸림 같은 증상들이 이미 뚜렷이 나타납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는 식사와 무관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야간류로 수면이 분절되면 코르티솔이 올라 전날 저녁을 아주 적게 먹었더라도 아침 공복 혈당이 계획 20, 재획 30 근처에서 맴돕니다. 따라서 숫자만 보고 괜찮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실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일입니다. 12가지 신호 중 4, 6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조기 경고로 받아들이고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탁월한 변화를 만드는 방법. 많은 연구와 제가 지도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증명한 방법들입니다. 신호군들과 그 근본 원인을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식단이나 과도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식사 순서, 움직임의 타이밍, 수면 습관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식사 순서입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한국 어르신들은 저당 김치, 배추, 나물, 미역 등 채소 반찬이 늘 곁에 있어 큰 이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장 속에서 섬유질이 그물을 형성해 전분 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고등어 계란찜 두부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드세요. 마지막에 반면떡을 드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더 이상 급등했다가 급락하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점심 이후 졸림이 줄었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요령이 아니라 실제 효과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식후 10-15분 걷기입니다. 주의 식사 직후 12-20분 뒤에 걷고 먹으면서 걷지는 마세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한 속도로 가볍게 걷습니다. 움직이면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직접 흡수해 식후 혈당의 정점을 크게 낮춥니다. 일본과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회복 수면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TV 시청으로 잠이 늦어지거나 야간료로 수면이 자주 끊깁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올려 아침 혈당을 높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단 3-5일만 깊이 자도 에너지 수준의 뚜렷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제 즉시 진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안전하게 혈당 개선을 시작할 수 있는 7일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많은 신호가 호전될 수 있지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조기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24-48시간 이내에 의사를 만나세요. 심한 갈증과 야간뇨의 체중 감소가 동반될 때, 발이나 손의 저림이 빠르게 악화되거나 감각이 떨어질 때,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시야 흐림이 휴식으로 호전되지 않을 때, 반복되는 감염, 징윤 감염, 잇몸, 염증, 요로 감염 등, 저탄수화물 식사를 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며칠간 대비 19mg DL 이상일 때, 특히 한국의 폐경 이후 여성은 모든 증상을 노화 탓으로 돌리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 당뇨의 시작을 막기 위해 가장 주의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진료 후에는 다음의 7일 보조 계획을 적용해 보세요. 1-2일차 올바른 식사 순서를 적용합니다. 식후 졸림과 단맛 갈망을 기록하세요. 3-4일차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후에 10-15분 걷기를 추가합니다. 오후의 각성도를 기록하세요. 7일차 수면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저녁 쌀밥 줄이기, 야간뇨 횟수를 기록하세요. 이 7일은 약이나 의사의 치료 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의 자연스러운 혈당 리듬을 안정시키고 불편한 변동을 눈에 띄게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2가지 신호와 3가지 핵심 해결책을 모두 살펴본 지금 제가 가장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순간적일지라도 늘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신호들은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매일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하고 두려움과 혼란 없이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주변의 연세 많은 가족들과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은 의사의 진단치료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어떤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